네, 북한이 일요일이었죠.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서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미 국무부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그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우려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 핵실험장,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이죠. 북한이 이제 재가동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지금 뭐 북한의 제7차 핵실험 할 거라고 하는 정보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한 그렇죠. 달 정도 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예. 아닌데요. 한 달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온 정보 내용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도로 청소하고 있다. 아,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여러 가지 차량들이 관찰이 되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3번 경도 쪽에서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경도죠. 네. 그쪽 방향에 특히 이 도로 청소가 돼 있는 걸로 봐서 그쪽에서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장의 청문회 취임식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북한은 이제 핵실험 준비는 다 끝났고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월 25일 날이죠. 지금 현재 그 대통령실 NSC 제1차장을 하고 있는 김태효 제1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최근에 기폭장치를 계속해서 해왔다. 기폭장치 실험을 실험한 것을 우리가 탐지해 왔는데 이런 것들로 봐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미 간에 이런 엄청난 그 정보 분석에 의한 것이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여기에 이제 좀 전에 그 보도가 나간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IAEA 사무총장이라든지 미 국무부 대변인이라든지 또는 동아태 차관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의 신빙성을 더해주면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이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일련의 상황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군 당국에서는 현재 상황을 어떤 수준의 위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굉장히 큰 위기라고 봐야죠. 지금 이제 북한이 핵실험한 것이 1차 핵실험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해가지고 벌써 6번에 걸쳐서 핵실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2017년도 9월 달에 한 것이 50KT 정도의 핵실험이니까 이게 뭐 굉장히 그 수소폭탄급 핵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한이 완전히 이제 핵무력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도 그렇고 군 당국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뭐 지금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갱도가 재개방됐다. 그리고 3차, 7차 핵실험 이제 임박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면은 네. 북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다종화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종화는 뭐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뭐 정폭핵 분열탄 그리고 수소탄까지 실험을 했으니까요. 예.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것을 경량화시키면서 소형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 핵실험이 제가 말씀드릴 뭐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그 무게를 가지고도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핵무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10kg 정도 되는 핵폭탄이 거의 150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255kg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200KT, 200킬로톤 정도 되는 그런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벽시계하고 손목시계를 구분해 보면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작게 만들면 훨씬 그게 더 많이 싣고 더 멀리 날아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핵실험을 하는 것이 이렇게 소형화를 통해 가지고
적은 무게를 통해 가지고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실험은 이제 전술 핵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위력 핵폭탄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전선을 돌파하거나 특히 이제 특정 군사 목표를 이걸 좀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전술 핵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0.3KT짜리, 뭐 1.5KT짜리, 10KT짜리 주로 이제 아주 적은 저위력의 그런 핵폭탄을 가지고 전선을 돌파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데 북한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그런 실험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는 오히려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번에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 용어가 나와서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150킬로톤, 200킬로톤, 10킬로톤 이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 히로시마나 이런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우라늄탄하고 이제 플루토늄탄인데 네. 하나는 뭐 17KT, 하나는 22KT 그러는데 예. 통상 우리는 표준 핵무기라고 얘기하면 인류가 한 번 딱 사용한 그 핵무기를 표준 핵무기라고 그냥 통칭하거든요. 그 통칭하는 핵무기의 위력이 15KT입니다. 예. 그 15KT를 통해 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완전히 초토화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50KT니 200KT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술 핵무기가 이제 10K톤까지 나온다면요? 전술 핵무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치명타를 받겠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B-61-12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의 그런 전술 핵무기의 그 위력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것은 0.3KT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5KT짜리가 있고 10KT짜리가 있거든요. 0.3KT가 가장 작은 위력인데요. 0.3KT라고 하더라도 TNT 300톤이 한꺼번에 터지는 위력이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한 위력을 가진 이런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위력을 가진 핵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예. 그동안 한 3월 정도부터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 계속해서 위기설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북한에서는 핵실험 준비는 완료됐다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의도,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의도로 해서 어떤 시점에 발사할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핵실험으로서 이게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앞으로도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얘기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또는 정찰위성이라든지 무인정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공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7차 핵실험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설령 두 번째는 미국과 이렇게 회담이 재개가 돼서 비핵화 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칩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무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잠깐 듣고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미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또 한미 연합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대응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이제 방송 나왔던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잠시 해석하고 지금 질문한 것에 좋습니다. 대답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한 것은 원래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미국의 군사 공격으로부터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핵무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다라고 하면요. 예.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앞으로는 한국을 대상으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정부의 대처 방안은 크게 보면 외교적 대처 방안과 군사적 대처 방안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교적 대처 방안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사후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공개해서 북한의 ICBM 개발이라든지 뭐 발사라든지 또는 핵실험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계속 공개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국제사회가 북한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알고 있으니 이런 도발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핵실험이 있거나 또는 ICBM이 있으면 이것 자체가 비단 한반도의 안보 정세뿐만 아니라 지역 정세 그리고 심지어는 국제 질서 자체를 크게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를 좀 하도록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군사적으로는요, 사후적인 차원인데 만일 제가 볼 때는 제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 군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략자산의 전개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략폭격기 B1B라고 하죠. 이제 죽음의 백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괌에 4대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한반도까지 오는 데는 아마 한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B1B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F-22를 포함해가지고 스텔스 전투기 하고 한국 공군하고 이제 대규모의 연합 훈련을 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또는 전략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보면 전략 자산의 전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의 강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에 전개되는 그런 전략 자산과 더불어서 한국의 해군, 공군, 육군들이 동시에 전개해서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같이 뭐 병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지금 전략자산 배치라든지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것들은 최근에 한미가 공동으로 조금씩 강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 어느 정도 경고로 작용이 됐을까요? 네, 지금 그게 뭐 전혀 작용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 아마 지금 이제 물어보신 것도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저는 물어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또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ICBM을 발사하거나 또는 무슨 뭐 그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럴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전개되고 있는 2022년도 상황은 2017년도 상황하고 대단히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상황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5월 14일부터 북한이 화성 12형 그리고 14형, 15형을 연달아 발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29일에는 핵무력이 완성됐다고까지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와중에 제6차 핵실험을 9월 달에 하기도 했고요.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한미 간에 굉장히 많은 그런 훈련과 연습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전개 그리고 심지어 한때는 동해 바다에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전개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한미 공군기 150대가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훈련으로 한반도에서 비행한 적도 있거든요. 결국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평창 동계 올림픽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게 하는 게 동인이 되지 않았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계속해서 북한이 위협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북한은 끊임없이 이런 도발들을 계속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후적 조치로서 이런 훈련과 전략 자산을 전개함으로써 그리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더 이상 이런 도발을 좀 자제하게 하거나 또는 대화의장에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북한의 7차 네. 핵실험 전망,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달 중하순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날짜들이 몇 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중하순도 있을 수 있고 G7 회의가 사실상 독일에서 6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있고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이 28일부터 29일 스페인에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림팩 훈련이라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26개국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연합 훈련이거든요. 이게 이제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아마 하와이 인근에서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날짜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6월 상순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월 15일 전후가 가장 빠른 시기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